몇 년 전 나사는 목성에서 신비로운 녹색빛을 포착했습니다. 그 빛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며 거의 탐지를 피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우리가 놓쳐온 목성의 비밀을 증명하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지구의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천문학자들이 이 현상을 우연히 발견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목성을 매우 면밀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노 탐사 임무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2011년에 발사되어 2016년 목성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 목성 궤도를 돌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주노의 임무는 목성의 구성 성분, 대기의 작동 원리, 그리고 행성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2020년 주노의 카메라 중 하나인 주노캠이 이름 참 잘 지었죠?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목성 북극 근처에서 밝은 녹색 섬광이 나타났는데 이 빛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주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포착하는 건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가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이 녹색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가장 유력하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번개입니다. 하지만 목성의 번개는 지구의 번개와 매우 다릅니다. 목성에서는 암모니아와 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 속에서 번개가 형성됩니다. 이 폭풍은 지구에서 겪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며 녹색을 포함한 특이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녹색빛이 번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왜 이전에는 보진 못했을까요? 이 빛은 항상 존재했을 수 있지만 우리 카메라가 포착하기엔 너무 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어쨌든 다시 관측된다면 더 면밀히 연구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많은 설명은 여전히 합리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의문은 이것이 지구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거라 확신하지만 이 발견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번개 같은 기상현상이 다른 행성에도 존재하며 때로는 훨씬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화성이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최근 화성 대기가 정전기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화성에도 작은 번개가 존재합니다. 2021년 먼지 회오리가 나사의 퍼시비어런스 로버 위를 지나갈 때 과학자들은 모래가 긁히고 바람이 지나가는 평범한 소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가 포착한 건 희미한 탁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연구자들은 그 정체를 알아냈다고 봅니다. 그 소리는 화성의 얇은 대기에서 전기가 방전되며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화성의 미니 번개입니다. 지구의 번개와는 모습이 다릅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밝은 섬광은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그러기엔 너무 얇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불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엄연히 번개로 분류됩니다. 이로써 화성은 목성과 토성에 이어 지구 외에 번개가 확인된 세 번째 행성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퍼시비어런스에는 마스트에 장착된 슈퍼캠이라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약 28시간의 화성 소리를 녹음했는데 그 음향 데이터 속에 소규모 방전에서 예상되는 것과 일치하는 55개의 짧은 신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불꽃은 매우 작았습니다. 카펫 위를 걸은 뒤 문 손잡이를 만질 때 느끼는 정전기 충격과 비슷한 수준이죠. 각 불꽃은 밀리초 단위로만 지속됐지만 그중 7개는 전자기 간섭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로버 근처 공기 중에서 전기 방전이 일어났다는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화성의 번개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구에서는 폭풍 구름 속 얼음 입자들이 충돌하며 번개가 형성됩니다. 화성에는 그런 폭풍우가 없습니다. 너무 춥고 건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먼지는 아주 많습니다. 강한 바람이 먼지 입자들을 휘몰아치면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전하를 교환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마찰 대전이라는 용어로 설명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찰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하가 충분히 축적되면 방전됩니다. 이 방전은 소리와 전자기파를 동시에 만들어내는데 바로 퍼시비어런스가 감지한 신호입니다. 이 작은 불꽃은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 활동은 화성의 화학 구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나
과염 소산염 같은 반응성 화학물질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이것이 화성에서 고대 생명체의 흔적이 보존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먼지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전된 먼지는 더 쉽게 떠오르며 먼지 폭풍의 성장과 유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일종의 피드백 루프가 형성되는 것이죠. 먼지가 많아지면 전하가 늘고 폭풍은 더 거세집니다. 실용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불꽃이 우주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주진 않지만 전자장비에 간섭하거나 민감한 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방전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는지 파악하면 엔지니어들이 화성의 전기적 환경에 대비한 미래 탐사 임무와 우주복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태양에서 더 먼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태양계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천왕성과 해왕성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부는 실제로 훨씬 암석질이고 얇은 얼음층만 감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취리 대학교 연구팀이 새로운 모델을 돌려본 결과 이 얼음 거대 행성들이 관측 데이터와 일치하려면 반드시 얼음이 지배적일 필요가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시뮬레이션에서 이 행성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암석을 포함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데이터를 기준으로 천왕성과 해왕성은 암석 위주일 수도 얼음 위주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판별할 정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행성들의 궤도를 돌며 근접 탐사할 임무를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이저 2호는 1986년에 천왕성을, 1989년에 해왕성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가지 측정값을 수집하고 계속 비행했을 뿐입니다. 구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할 만큼 오래 머문 탐사선은 없으며 과학자들은 제한된 단서로 만든 컴퓨터 모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얼음 거대 행성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데이터에 맞는 유일한 설명은 더 이상 아닙니다. 한편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은 천왕성의 위성 아리엘과 관련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과학자들은 아리엘이 한때 전체 부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지하바다를 품고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바다의 두께는 약 170km에 달했을 수 있으며 10억 년 전까지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리엘의 지름은 약 1160km로 지구, 달 크기의 약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열을 오래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 추정했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보이저 2호가 1986년 천왕성을 지나갈 때 아리엘의 표면이 오래되고 얼어붙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이 위성은 균열과 산등성이, 심지어 얼음 화산의 흔적과 함께 비교적 젊고 활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특징 중 일부는 유로파, 엔셀라두스, 크리톤 같은 위성에서 보이는 것과 놀랍도록 유사한데 이들은 이미 얼음 아래 바다가 있다고 알려진 곳입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아리엘 표면에서 암모니아와 탄소 기반 화합물의 흔적도 발견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은 아래에서 계속 올라오지 않으면 오래 존속하지 못하며 이는 곧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자들은 아리엘 내부의 모습을 모델로 구축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이 위성은 단단한 외부 지각, 그 아래 부드러운 층, 그 밑에 깊은 바다, 그리고 중심부의 고체 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리엘의 지각이 조성력, 즉 천왕성과 인근 위성들이 가하는 지속적인 인장과 압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각 두께가 약 30km 미만이면 상당한 조석 응력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응력의 원인 중 하나는 약 10억에서 20억 년 전 또 다른 위성 미란다와의 상호작용일 수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 아리엘의 궤도를 약간 늘려 지각이 깨질 만큼 충분한 변형을 가했습니다. 어쨌든 아리엘에 지금도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단정하기엔 이릅니다. 위성이 작아서 열을 쉽게 잃기 때문입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남아있다 해도 훨씬 얇은 층일 것이며 생명체를 찾기에 이상적인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호랑이를 상상해보세요. 호랑이는 항상 유지하는 아름다운 줄무늬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줄무늬가 수시로 크기와 위치, 색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마법 같죠? 하지만 우리 태양계의 거인 목성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이 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
목성은 거대하고 매혹적인 행성입니다. 멀리서 목성의 사진을 보면 마치 아름다운 일출을 보는 것 같아요. 크림색의 옅은 노란색부터 캐러멜 브라운과 약간의 파란색 음영까지 전체 팔레트가 있죠. 목성은 우리 태양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매력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형성 과정에서 별이 될 만큼 충분한 물질을 모으지 못했어요. 대신 목성은 지구 1300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가스공이 됐죠. 목성에는 거대한 줄무늬처럼 행성 주위를 번갈아가며 도는 어둡고 밝은 구름의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줄무늬를 벨트라고 하고 밝은 줄무늬를 구역이라고 해요. 사실 이것은 목성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닙니다. 지구와 목성 모두 대기에 이러한 멋진 패턴이 있어요. 다만 지구에는 몇 개가 있지만 목성에는 훨씬 더 많은 무늬가 있죠. 이 띠가 갈색과 베이지색인 이유는 뭘까요? 지구 대기의 수소, 헬륨 및 기타 미량 원소의 조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색의 페인트를 섞어 새로운 색조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이 띠는 지구 표면 전체에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목성은 대기가 매우 거대하고 지구와 비슷한 기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폭풍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이 줄무늬가 평온하고 평화로워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거친 기상 시스템의 일부예요. 마치 끝없는 폭풍 파티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 벨트와 지대는 행성 주위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벨트는 목성의 자전에 역행하는 것처럼 흐름을 거스르는 반면 구역은 목성의 자전과 함께 움직이며 춤을 추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행성 대기에서 서로 다른 높이에 존재합니다. 벨트는 탄산음료의 기포처럼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지역과 같아요. 따라서 벨트의 구름 꼭대기는 가라앉는 지역과 같은 구역의 구름 꼭대기에 비해 하늘에서 더 높습니다. 따라서 지구와 목성은 이러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날씨는 완전히 달라요.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하는 것과 같죠. 목성에서 가장 유명한 폭풍 중 하나는 그레이트 레드 스팟입니다. 그런데 왜 붉은색일까요? 글쎄요, 그건 약간 미스테리예요. 과학자들은 이 폭풍이 다른 대기보다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즉, 더 강한 햇빛을 받는다는 뜻이죠. 주변 환경에 비해 태양이 더 밝게 비추는 언덕 위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비슷한 방식으로 그레이트 레드 스팟은 태양으로부터 더 많은 방사선을 받아요. 폭풍 후에는 암모니아와 아세틸렌 같은 특수 화학물질도 구름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화학물질이 추가 방사선을 받으면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해서 폭풍이 독특한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마치 우주극장의 특수 효과와도 같죠. 어쨌든 줄무늬는 꽤 멋져 보이는데 하지만 그 줄무늬를 둘러싼 큰 미스테리는 뭘까요? 어느 날 과학자들은 목성 표면에서부터 약 48km 떨어진 목성 내부의 데이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비밀을 들여다본 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적외선이라는 특수한 빛으로 목성을 관찰했을 때 목성의 줄무늬색이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사진에서는 창백하고 크림색이었던 밝은 띠가 적외선 사진에서는 어둡게 변한 거예요. 이전에는 띠 모양이었던 어두운 줄무늬가 이제는 적외선에서 밝게 빛납니다. 이건 흥미로운 점을 시사하는데요. 목성의 벨트는 구역에 비해 구름이 더 얇게 덮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벨트의 속이 훤히 비치는 얇은 옷을 입고 있는 반면 구역은 푹신한 자켓처럼 두꺼운 구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진에서 어두운 띠로 보이는 것이 적외선에서는 밝게 보이고 이는 이 띠의 빛을 차단하는 구름이 적다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몇 년마다 무언가가 바뀝니다. 마치 목성의 날씨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벨트의 색이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체 날씨 패턴이 잠시 동안 약간 미친 듯이 변하기도 해요.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머리를 긁적입니다. 그들은 주노라는 특수 우주선을 이용해 이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2016년부터 주노는 단서를 수집하는 스파이처럼 목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주노가 주목하는 것 중 하나는 목성의 자기장입니다. 지구와 마찬가지로 목성에도 자기장이 있어요. 자기장은 행성을 둘러싸고 우주까지 뻗어 있는 보이지 않는 거품과도 같죠. 이 자기장은 행성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보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태양에서 오는 입자 등 우주에서 오는 해로운 입자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요.
하지만 목성은 우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보호막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기장은 행성 내부에서 소용돌이치며 전도성을 띠는 거대한 유체와 같은 다이나모라는 물질에 의해 생성돼요. 이 유체는 마치 행성 내부에서 벌어지는 댄스 파티처럼 이리저리 움직이며 회전합니다. 과학자들은 수년에 걸쳐 준호가 수집한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목성의 자기장에 마치 바다에서 파도를 볼 때와 같은 작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을 비틀림 진동이라고 부르는데 파도 같은 움직임을 멋지게 표현한 말이죠. 마치 목성이 자기만의 춤을 추는 것과 같아요. 이제 목성의 내부가 끓는 수프가 담긴 거대한 냄비와 같다고 상상해 볼게요. 목성 내부 깊은 곳에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열을 위로 올려주는 느린 해류가 있어요. 이 열은 결국 우리가 구름을 볼 수 있는 상부에 도달하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져요. 누군가 숟가락으로 수프를 아주 빠르게 저어주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물결 모양의 자기운동, 즉 비틀림 진동은 숟가락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는 느린 전류를 엉망으로 만드는 교란을 일으키죠. 이제 이러한 혼란은 목성의 날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부엌에서 불을 올리면 수프가 익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상승기류와 하강기류라고 부르는 구름의 상승과 하강 패턴이 모두 뒤섞이게 됩니다. 수프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요. 우리의 똑똑한 과학자들은 목성의 적도 근처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레이트 블루 스팟이라고 불리는 자기가 집중된 지점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지점은 평소에 빠른 움직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유형의 물결 모양 움직임, 새로운 춤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암시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멋진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물결 모양의 자기운동, 즉 비틀림 진동이 목성 내부의 흐린 해류를 방해해서 구름 패턴을 엉망으로 만들고 거친 날씨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파도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결과 목성의 줄무늬가 변하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자들은 목성 자기장의 이러한 파동과 같은 움직임이 행성의 줄무늬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죠? 과학자들은 여전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광활한 우주의 신비를 푸는 데 있어 흥미로운 진전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미스테리가 남아있어요. 더 많은 해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앞으로도 목성을 계속 면밀히 관찰해야 해요. 구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이론이 맞는지 아니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어요. 목성은 거대한 폭풍부터 다채로운 위성대까지 우주의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죠. 별처럼 발화하지는 않았지만 가스 거성으로서 밝게 빛나며 그 크기와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잃지 말고 항상 별을 향해 손을 뻗어보세요. 정지된 얼어붙은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약 45억 년 전의 고대 세계입니다. 태양광선에 의해 거의 가열되지 않고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 있어요. 이 세계는 우리 달보다 작지만 명왕성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 이름은 유로파예요. 목성의 6번째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 중 하나죠. 하지만 이곳의 가장 멋진 점은 바로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유로파를 태양계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장소 중 하나로 꼽습니다. 유로파에는 수심 64에서 160km의 거대한 짠물 바다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두께가 16에서 32km로 추정되는 얼음층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얼음 껍질에 균열에서 물기둥이 분출하여 유로파의 바닷속 내용물이 우주로 방출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생명체를 찾는 탐사선이 이렇게 깊은 환경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인 면은 과학자들이 이미 유로파 표면에 훨씬 더 가까운 곳에 더 얕은 웅덩이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음 아래 1.6km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에요. 우선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둘째,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탐사선들이 이러한 생명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얕은 웅덩이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순전히 우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연구를 이끈 과학자 라일리 컬버그는 우연히 동료인 행성과학자의 프리젠테이션을 보게 되었어요. 그 과학자는 유로파 표면의 이중 능선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컬버그는 지구에서도 비슷한 능선을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했죠. 지구에서는 이러한 지형이 드물지만 유로파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후속 연구에 따르면 목성의 달에 있는 능선은 지구의 능선과 유사한 특정 주기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주기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고압 환경인 빙상 내부에서 얼었다가 녹죠. 이로 인해 빙상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이동하여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적어도 지구에서는 그래요. 유로파에서의 과정도 비슷하다면 얕은 물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로파의 온도, 압력, 화학적 특성은 매우 다릅니다. 과학자들은 아직 그곳에서 얼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웅덩이가 얼마나 깊거나 큰지, 얼음이 다시 얼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유로파의 얼음 및 환경에서는 위성 표면에 내리쬐는 목성의 강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결국 유로파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높이는 거죠. 이제 유로파에 짠물 바다가 있을 거라는 사실로 돌아가 볼까요? 위성 표면의 붉은 줄무늬는 화학 성분 때문에 이런 색을 띠는 걸 수 있습니다. 물과 염분이 얼어붙은 혼합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구성은 지구에서 알려진 어떤 물질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드문 경우죠. 유로파 표면의 노란색 반점은 염화나트륨의 존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물질은 식용소금으로 잘 알려져 있죠.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유로파의 조건을 재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 식용소금, 동결 온도, 고압을 결합하면 새로운 종류의 고체 결정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질은 유로파의 바다 밑바닥과 표면 모두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은 이 정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2030년경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그때 나사에서 발사할 예정인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유로파에 도착하거든요. 이 탐사선은 여러 차례 근접 비행을 통해 위성에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알아낼 예정이에요. 유럽 우주국의 목성 얼음 달 탐사선 주스도 향후 몇 년 안에 유로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한때 존재했던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2003년 유럽 우주국에서 발사한 화성 탐사선 마스 익스프레스는 화성 대기에서 메탄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대기 중 메탄가스의 대부분은 생명체에 의해 생성돼요. 예를 들면 음식을 소화하는 가축이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메탄이 화성 대기에서 약 300년 동안 안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붉은 행성에서 메탄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의 모델이 설명한 것보다 600배나 빠른 속도로 일어난 일이죠. 문제는 무엇이 또는 누가 이 가스를 생성했고 어디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성의 또 다른 미스테리는 화성 표면 아래에 잠들어 있을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에서 나오는 가혹한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환경을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하여 이 가설이 사실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박테리아가 이러한 조건에서 2억 8천만 년 동안 쉽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랐죠. 즉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화성 토양을 시추하여 행성 지하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 화성에는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세포나 포자는 말라버릴 겁니다. 또한 표면 온도는 드라이 아이스와 비슷하여 행성 표면이 꽁꽁 얼어붙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행성의 지하에는 6가지 종류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강인한 성질 때문에 코난 박테리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이제 금성으로 이동합시다. 2020년 과학자들은 독성이 강한 금성의 대기에서 생명체의 존재를 의미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미생물 표본을 수집하거나 외계 생명체의 사진을 찍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인화수소라는 화학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큰 사건이었죠. 이 가스를 생성하는 것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화학물질이 아니라면 그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미생물 생명체가 관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인화수소는 수소 원자 3개와 인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스는 인간을 포함하여 산소가 필요한 모든 육상 생명체에게 유독해요. 지구상에서 인화수소는 습지나 늪과 같이 산소가 없거나 적은 곳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이 가스는 그곳에 사는 박테리아의 복잡한 혼합물에 의해 생성됩니다. 인화수소는 산업적으로도 생산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인화수소는 금성 대기에 아예 존재해서는 안 되는 기체예요. 이 가스가 형성되려면 정확한 압력과 온도, 그리고 엄청난 양의 수소가 필요해요. 유명한 가스 행성인 토성이나 목성에서 인화수소를 발견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금성에서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죠. 금성에서 인화수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산 폭발, 번개 폭풍, 광물이 표면으로 날아가거나 운석이 금성 대기로 들어올 때 소량의 인화수소가 생성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것만큼은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견에 지나치게 기뻐했어요. 아마도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스가 신비한 유기체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금성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큰 의문이 될 거예요. 지구에서는 일부 미생물이 산도가 5%인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금성의 구름은 거의 전부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황산이 90%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보다 쉬운 배나 건조하며 실제로 2022년에는 더 나은 고해상도 망원경 덕분에 금성의 대기에는 인화수소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또는 있더라도 매우 적은 양이었어요. 우리는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어느 날 아침 집을 나섰는데 하늘에 하나가 아닌 2개의 태양이 빛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원래 우리의 태양이고 다른 하나는 목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성이 별이 되었을까요? 이제 지구와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긴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목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은 대부분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가스 거성입니다. 압력과 온도 차이로 인해 이런 가스는 여러 층으로 분리됩니다. 이로 인해 지구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빨간색과 흰색 띠가 만들어져요. 목성 대기 상층의 온도는 엄청납니다. 무려 727도에 달해요. 목성은 또한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갈릴레오 탐사선은 목성 대기에 도달하여 시속 17만 600km의 속도로 진입했어요. 탐사선은 뜨거운 온도에서 살아남아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기압과 바람의 속도가 높아졌지만 계속 움직였어요. 하지만 58분 후 156km를 탐사하고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됐습니다. 23기압의 압력과 여전히 높은 기온은 탐사선을 파괴했어요. 극심한 열기에 의해 탐사선이 녹아내려서 기화되어 버렸죠. 목성이 갑자기 계속 성장하기로 한다면 결국 별이 될 겁니다. 목성의 구성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목성은 우리 태양이 형성된 후 남은 질량의 대부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다른 모든 전체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의 물질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목성의 성분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태양의 성분과 동일합니다. 목성은 바라할 만큼 충분히 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요. 그러면 목성은 다른 종류의 전체, 아마도 갈색 외성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갈색 외성은 행성보다 질량이 크지만 별만큼 질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들의 궤도에 영향이 적을 거예요. 갈색 외성은 보통 목성 질량의 13에서 80배입니다. 중심핵의 압력이 핵융합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높아져야만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상상해 봅시다. 목성이 진짜 별, 즉 적색 외성이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적색 외성은
질량이 우리 태양 질량의 7.5%에서 50% 정도인 별입니다. 적색 외성은 또한 갈색 외성보다 더 뜨겁습니다. 온도가 3,500도에 달할 수 있어요. 이에 비해 우리 태양의 온도는 거의 5,500도에 달합니다. 따라서 새로 형성된 적색 외성은 태양보다 훨씬 더 어둡다는 걸 의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색 외성 목성은 내부 행성이 궤도를 따르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두 별의 중력 사이의 균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성들은 태양에 더 가까워지거나 새로 형성된 적색 외성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지구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한다면 우리 태양의 엄청난 온도는 아마도 모든 생명체를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쓸어버릴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라면 희미한 적색 외성인 목성이 우리를 충분히 따뜻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얼어붙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옵션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부 행성들이 태양계 밖으로 완전히 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성이 별이라면 지구 표면이 받는 방사선의 양이 크게 증가할 겁니다. 지구의 대기는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과 목성의 방사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 할 거예요. 적색 외성은 활동적인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성도 태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질량 분출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코로나 질량 분출은 별이 엄청난 속도로 폭발하면서 방출하는 전하를 띤 입자의 거대한 구름을 가리키는 멋진 표현입니다. 지금도 목성은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목성은 지구의 약 318배에 달하는 거대한 가스 행성입니다. 이는 곧 목성이 지구를 엄청나게 끌어당긴다는 뜻이기도 하죠. 목성의 중력은 지구의 궤도를 변화시키고 40만 년마다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목성의 영향력이 가장 강할 때 일반적으로 지구의 겨울은 더 춥고 여름은 더 덥고 습기와 가뭄이 더 심해집니다. 또한 목성이 적색 외성으로 변한다면 목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어요. 대적점을 말하는 거예요. 목성의 남반구에서 격렬하게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그 윗부분은 주변 구름 꼭대기에서 8km 이상 높이 솟아있어요. 폭풍의 폭은 지구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2017년에 나사의 주노 우주탐사선은 대적점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이 괴물 같은 폭풍이 목성 대기권으로 322km 이상 내려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구상의 어떤 바다보다 30에서 100배 더 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측정치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으며 폭풍의 실제 뿌리는 훨씬 더 깊숙이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적점은 다른 대기보다 더 차가워요. 그리고 목성의 기온은 상층 구름층에서 영하 173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면에 중심부에 가까울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신기하게도 목성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대적점 바로 위의 대기에서 발생했어요. 지구에 있는 용암의 온도보다 더 높았습니다. 전문학자들은 폭풍으로 인한 난기류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력파 및 음파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폭풍 자체는 위쪽보다 아래쪽이 더 따뜻해요. 사람들은 150년 이상 목성에서 움직이는 소용돌이를 관찰해 왔습니다. 얼마 전 전문학자들은 소용돌이의 속도가 점차 느려지다가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도움으로 수신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후 연구자들은 폭풍의 외곽 경계에서 바람이 실제로 속도가 빨라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황했습니다. 폭풍 가장자리의 풍속은 무려 시속 644km에 달했어요. 이는 지구의 토네이도보다 빠른 속도예요. 한편 대적점의 중심에 선다면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겁니다. 그곳에서 바람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가정상황을 소개할게요. 목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작은 별과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현재 이 두 천체가 충돌 코스에 놓여 있습니다. 스포일러예요. 지구는 그런 충돌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작은 적색 외성을 보세요. 이 전체는 토성 크기이며 중력은 지구 중력의 약 300배에 달합니다. 보통 지구에서 600광년 떨어진 곳에 이중 항성계로 떠 있어요. 그러나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우주의 모든 법칙을 깨고 태양계에서 가장 큰 가스 거인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손님은 목성보다 작지만 질량은 훨씬 더 큽니다. 중력은 곧 가스 거인을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적색 외성의 열과 강력한 중력이 더해져 목성의 크기가 커집니다. 행성을 구성하는 가스가 가열되고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행성의 대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목성의 대기가 항성 방문자를 향해 우주로 누출되기 시작해요. 얼마 후 누출되던 가스가 적색 외성 주위의 밝고 뜨거운 고리를 형성합니다. 마치 태양계 내부의 블랙홀, 매우 밝은 블랙홀이 나타난 것처럼 끔찍한 광경이에요. 이 별은 목성을 계속 찢어내면서 가스 거인의 덩어리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곧 적색 외성이 목성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안타깝게도 목성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가스 거성 대신 뜨거운 가스 고리에 둘러싸인 적색 외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결과가 나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반가운 사실은 이 시나리오가 전적으로 상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휴, 다행이네요. 지구와 목성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거의 없어요. 우리의 행성은 식물과 귀여운 팬더가 있는 다정하고 작은 행성이에요. 목성은 절대 가라앉지 않는 맹렬한 허리케인이 있는 거대한 가스 공포예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행성으로 떨어진다면 말 그대로 그 행성을 통과해 날아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만약 우리의 지구가 태양계의 아버지만한 크기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재밌겠네요. 목성은 너무 커서 여러분은 이 규모를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해요. 이것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약 11배이고 질량은 약 316배예요. 따라서 지구를 또 다른 목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11배로 늘려야 해요. 만약 그 행성의 밀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우리의 새로운 지구의 질량은 크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게 목성의 질량보다 4배 더 클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건 크기가 아니라 중력이에요. 그게 예전의 지구에 비해 약 11배 증가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우리는 사실 더 큰 중력이 있는 행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5배 이상 강하지 않을 경우에만 말이죠. 자, 우리가 항상 자연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담한 악마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한 걸음마다 마치 마라톤을 한 것처럼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해야 할 거예요. 네, 걷기가 그렇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는 것에도 행운을 빌어요. 어떻게든 이 행성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강한 근육을 만들어내야 할 거예요. 정크푸드 문제는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냉장고에 가기 위해서도 힘센 역도 선수가 돼야 하기 때문이죠. 중력은 움직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크기에도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우주의 무중력 때문에 많은 우주 비행사들의 키가 커진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자, 작은 키가 걱정된다면 여기 여러분을 위한 해결책이 있네요. 반면에 강한 중력은 우리 모두를 더 작아지게 만들 거예요.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것에 적용돼요. 나무들은 아주 작아질 거예요. 위로 자라기 위해서 뿌리에서 가지로 물을 옮겨야 하는데 이런 중력에서는 비현실적일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작은 덤불로 변하게 될 거예요. 또 산도 더 이상은 없어요. 심지어 가장 큰 산들도 아주 작아질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모두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건 동물에도 적용될 거예요. 우리의 반려동물들은 어떻게든 걷기 위해 잔뜩 부풀어 오른 코기로 진화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새들에게도 작별 인사하세요. 만약 이게 충분히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걸 덧붙여 볼게요. 숨쉬기가 엄청 어려울 거예요. 기압이 급격히 증가할 거예요. 지구가 엄청난 힘으로 공기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어깨에 무게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발 뗄 때마다 쉬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베개를 통해서도 숨을 쉬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대기압은 물 분자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물을 끓게 하거나 얼음으로 변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대부분의 빙산들은 녹을 거고 더 이상 구름이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모든 수증기들이 거대한 폭우로 우리에게 쏟아 내려질 거예요. 우리가 바로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운이 좋은 걸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몇 가지 이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훨씬 더 넓어질 거예요. 우리가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지구상에는 버려진 지역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땅값이 하락하나요? 그러나 그런 미개척 지역은 대부분 미개척된 채로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다와 태양을 건너 여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수역이 10배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죠.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는 생각 자체가 무섭네요. 하지만 그게 10배 더 깊고 더 컸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이제 항해는 끝이에요. 그리고 비행기로 비행하는 것도 잊어버리세요. 아니면 다시 우주를 방문하는 것도요. 하지만 여전히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지구가 목성 정도의 크기라면 모든 곳에서 화산들이 맹위를 떨치게 될 거예요. 질량의 증가로 인해 지구는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예요. 모든 사화산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할 거고 사방에 용암과 독성 가스들이 있을 겁니다. 1883년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분화가 있었는데 크라카토아 화산의 분화였어요. 한 작은 섬에서 일어났지만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폭발은 섬을 파괴했고 많은 쓰나미를 일으켰고 독성 가스 구름이 수킬로미터에 걸쳐 퍼졌어요. 이제 이걸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10배 더 심한 걸로요. 그게 목성 크기의 지구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그건 아마도 지구 표면에서 공룡을 멸종시킨 칙슬루브 운석의 추락과 비슷할 거예요. 그 후에 독성가스가 지구 전체로 퍼져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멸종 중 하나를 일으키죠. 그리고 우리는 자기장도 잃게 될 거예요. 케이크 위에 있는 체리처럼요. 자기장은 지구의 생명체에게 아주 중요해요. 워싱턴 대학의 로리 반스에 따르면 그게 우주에서 오는 험악한 것들로부터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여기선 모든 종류의 방사선과 태양풍을 의미하죠. 지구 내부에는 자기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녹은 철심이 있어요. 만약 중력 때문에 이 핵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한다면 굳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은 사라질 거고요. 우린 우주 방사선의 영향에 노출될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네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지구에서 사는 게 진짜 악몽 같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주 공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아마 강한 중력 덕분에 목성이 소행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거예요. 목성은 1년에 약 24,000번의 충돌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되겠죠. 제가 칙솔로브 운석에 대해 언급했던 거 기억하시죠? 비슷한 비극들이 우리 행성에 약 1억 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 하지만 만약 목성의 크기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를 방문할 거예요. 또 우리는 달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거예요. 우리의 자연위성은 우리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 지구의 크기가 커진다면 엄청난 재앙이 될 거예요. 우리 말 그대로 하늘에서 달이 찢겨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거예요. 물론 그 후에 그 모든 파편들이 우리에게로 충돌할 거고요. 그 이론들 중 하나는 수십억 년 전에 달이 지구로부터 어찌어찌해서 분리됐고 그 조각들이 공 모양으로 모였다고 주장해요. 이제 달이 창조되는 것이 대감기 되는 걸 보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리고 달이 지구 궤도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조수의 변화는 여전히 극적일 거예요. 이런 변화의 결과는 예측 불허일 테지만 그 중에는 상당수의 쓰나미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아마도 새로운 위성을 몇 개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목성의 위성은 79개나 돼요. 아마도 엄청난 장관일 거예요. 화산 폭발로 인한 가스 구름이 그걸 막지만 않으면 말이죠. 또 두 번째 거대 행성의 출현은 태양계 전체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행성들이 우리와 충돌하진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성들이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간과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새 지구는 다른 행성들의 궤도를 약간 바꾸고 자전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구 자체는 거대한 질량 때문에 태양 주위를 훨씬 더 느리게 회전할 거예요. 예를 들어 목성의 1년은 지구의 12년과 같아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계절과 전반적인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다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니 대담하시군요. 하지만 언젠가 목성 크기에 가까운 거주 가능한 슈퍼 지구를 발견한다면 그걸 한번 알아보는 건 아주 흥미롭겠네요. 허리케인 경보예요. 모두가 숨어 있어요. 바깥 바람 속도가 시속 120km 이상이에요. 심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폭풍은 시속 645km로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런 속도가 존재해요? 네. 하지만 그렇게 빠른 속도의 폭풍을 보려면 목성으로 여행을 가야 해요. 그럼 여행을 시작해볼까요? 이 행성은 거대해요. 거의 1300개의 지구가 이 거대 가스상 행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중심부의 온도가 23,800도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워요. 안타깝게도 목성의 표면에 착륙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스상 거대 곡성인 목성에는 단단한 표면이 없거든요. 하지만 목성의 대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 두꺼운 갈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구름들이 지나가는 걸 보세요. 이게 행성을 다채롭게 만들고 줄무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 행성의 중심을 향해 계속 내려간다면 대부분 수소와 헬륨가스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가 액체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압력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행성의 중심부는 그 자체로 신비한 물체예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두꺼운 액체로 된 녹은 공인지 아니면 지구 질량의 14배에서 18배 달하는 단단한 바위인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어쨌든 목성을 탐험하는 건 여행의 주요 목표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에 대적점을 보러 왔어요. 가스상 거대 옥성의 남반구에서 맹위를 펼치고 있는 거대한 폭풍 말이에요. 윗부분은 주변 구름의 꼭대기보다 8km 이상 더 높이 솟아있어요. 이 폭풍은 우리 지구보다 1.3배 더 넓어요. 2017년 나사의 주노 우주탐사선은 대적점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리고 이 폭풍 괴물은 행성의 대기권에서 322km 이상 내려간다는 게 밝혀졌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바다보다 30배에서 100배 더 깊은 거예요. 하지만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폭풍의 진정한 근원은 훨씬 더 깊을 수 있어요. 대적점은 대기의 나머지 부분보다 더 차가워요. 그리고 목성의 구름층 위쪽 온도가 영하 148도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반면 중심부로 더 가까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요. 신비하게도 거대 가스상 혹성에서 기록된 가장 높은 온도가 대적점 바로 위 대기에서 기록됐어요. 거긴 열기가 1316도에 달했어요. 이 온도는 우리 행성에 있는 용암의 온도보다 높아요. 전문학자들은 폭풍에 의해 야기된 난류가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중력파와 음파를 생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폭풍 그 자체는 위보다 바닥이 더 따뜻해요. 사람들은 목성에서 움직이는 소용돌이를 150년 이상 관찰해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천문학자들은 그게 점차 느려져 작아지거나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허블 우주망원경의 도움으로 받았던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후 연구원들은 폭풍의 바깥쪽 경계에 있는 바람이 사실 속도가 더 올랐다는 걸 발견하고 당황했어요. 풍속의 변화는 1지구년 동안 시속 2.5km 이하예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차이가 아무리 작아도 여전히 큰 의미가 있어요. 폭풍의 가장자리에 있는 풍속은 상상을 초월한 시속 643km에 이를 수 있어요. 지구의 토네이도보다 빠른 거죠. 동시에 만약 여러분이 대적점 중심에 있게 된다면 크게 감명받진 않을 거예요. 그곳의 바람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여요. 과학자들은 대적점이라는 신비를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문제점들에 직면했어요. 무엇이 폭풍을 돌게 하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게 폭풍의 고향 행성의 본성일 수 있나요? 목성은 가스상 거대 곡성이기 때문에 단단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마찰력도 없죠. 그게 폭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행성 대기의 뜨거운 가스는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소용돌이치고 우리 고향 행성에서와 같이 거대한 순환하는 폭풍을 형성하면서 더 차갑고 따뜻한 공기가 섞이고 서로 합쳐지죠. 전문학자들은 한때 여러 개의 거대한 폭풍이 모여 대적점을 만들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 차가운 가스를 그리고 위에서는 뜨거운 가스를 끌어들이며 돌고 있어요. 게다가 폭풍은 다른 작은 소용돌이들을 흡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대적점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안타깝게도 목성의 두꺼운 구름 때문에 전문학자들은 목성의 낮은 대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어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대적점 아래에 뭐가 숨어 있을지에 대해 추측해왔어요.
거대한 화산일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목성은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행성 내부에서 용암이 빠져나오는 갈라질 수 있는 지각은 없어요. 또 폭풍이 왜 그 트레이드마크 색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몇 가지 이론들도 있어요. 희고 연한 다몽색에서부터 밝은 주황색과 벽돌색의 붉은색까지 다양한데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 해답이 대적점 아래 행성의 표면 더 가까운 곳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무색의 가스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게 아마도 폭풍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일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이론일 뿐이에요. 뭐 여러분이나 저나 모르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거대한 폭풍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행성은 목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만큼 넓은 또 다른 폭풍이 토성의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이건 대백반이라고 불려요. 똑똑한데요. 이 폭풍은 전체 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흰 구름의 꼬리를 갖고 있어요. 약 30년마다 생기죠. 이 폭풍은 진짜 점에서 시작돼요. 하지만 점점 늘어나죠. 전문학자들은 대백반이 사실 거대한 뇌우책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폭풍의 꼭대기에서 번개가 초당 10번 이상 번쩍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백반에 대한 주요 미스터리는 그게 어디서 에너지를 얻느냐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태양에 의해 동력이 공급되고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이 폭풍의 구름 패턴은 바람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내부 여론이 있을 때만 말이 된다고 주장해요. 어쨌든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서 발생하는 심한 폭풍들만 전문학자들의 머리를 긁적이게 하는 건 아니에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외소 행성으로 알려진 명왕성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대기를 탐험해 보자고요. 대기는 행성 표면에서 아주 높이 솟아있고 층이 20개 이상이에요. 모두 얼어붙을 정도로 차갑고 극도로 웅축되어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의 달도 어떤 종류의 대기가 있어요. 외기권이라고 불리고 헬륨, 네온, 그리고 아르곤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구 대기보다 10조 배나 밀도가 낮아요.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블랙홀 조심하세요. 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 빛조차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블랙홀은 가끔 거대한 은하 화산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가끔 폭발하죠. 저 같은데요. 하지만 용암을 분출하는 대신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리고 이 현상은 주변의 물질과 가스에 구멍을 남겨요. 얼마 전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큰 분화구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전파 망원경과 엑스선 망원경이 아주 오래전에 성질을 부린 초대질량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지구에서 약 3억 9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단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남긴 분화구에는 우리 은하가 15개나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저도 이해가 안 되네요. 우주여행 동안 미지의 행성에 착륙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K2141b 같은 곳에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태양계 밖에 있는 행성이에요. 언뜻 보기엔 지구와 그리 다르지 않아 보여요. 증발하고 구름을 형성하고 응축하고 비료 표면으로 돌아오는 액체 바다가 있어요. 하지만 물 대신 돌이 내려요. 이 외계 행성의 표면은 수십 킬로미터 깊이의 용암의 바다로 덮여 있어요. K2141b의 온도는 낮 동안 2760도에 달해요. 바다에 있는 마그마가 대기 중으로 증발할 정도로 충분히 뜨겁죠. 그리고 초속 1.6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초음속 바람은 이 암석 증기를 행성의 밤쪽으로 운반해요. 기화된 마그마는 식고 다시 액체가 되어 바위 위로 떨어져요. 이런 휴양지는 별로네요. 너무 뜨거워요. 전 패스할게요. 목성은 79개의 알려진 위성이 있는데 그중 특히 흥미로운 큰 4개는 갈릴레이 위성들이에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죠. 17세기에 그가 이 위성들을 발견했어요.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지만 동시에 모두 아주 달라요. 유로파는 지름 3000km로 갈릴레이 위성들 중 가장 작아요. 이건 3.5일마다 목성을 돌아요. 그곳에서 얻는 첫 이미지는 1970년대에 찍힌 것이에요. 이곳의 표면은 대부분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유로파에는 표면을 가로질러 수천 킬로미터까지 확장될 수 있는 폭이 1.6km 정도 되는 긴 균열이 종종 있어요. 아마도 표면 아래에 있는 신비한 바다의 조성력에 지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형성되었을 거예요. 2012년 과학자들은 수증기 기둥이 이곳의 남극 근처에서 200km까지 치솟는 걸 발견했어요. 이 기둥들은 우리가 그곳에 착륙하지 않고도 유로파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게 도와줘요. 과학자들은 단단한 표면 아래 15에서 25km 사이에 웅장한 바다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바다는 65에서 160km 정도로 깊을 수 있어요. 비록 지구 지름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모든 해양을 합친 것보다 2배 더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바다는 몇몇 생명체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에요. 과학자들은 얼음 지각 전체가 그 바다 위에 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아마 12,000년에 한 번 유로파 주위로 완전히 회전할 거예요. 갈릴레오 우주선이 찍은 사진을 보면 작은 암갈색 점들을 볼 수 있어요. 지름이 10km인데 뜨겁고 밀도가 낮은 물질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형성되었어요. 이게 지각을 밀어냈거나 전부 다 뚫었을 수도 있어요. 유로파의 표면은 소위 혼돈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곳은 미끄러운 표면에 둘러싸인 거친 지역이에요. 이곳의 적도는 15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페니텐트라고 불리는 얼음 송곳으로 덮여 있을 수 있어요. 지구에도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높은 고도에 있는 건조한 지역에서요. 하지만 유로파에 있는 것만큼 큰 건 없어요. 우리 달에는 지름 25km 이상인 5,000개 이상의 큰 분화구가 있어요. 유로파의 표면에는 충돌 분화구도 없고 5천만 년 이상 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 뜻은 유로파의 표면이 항상 변하며 재형성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 위성은 차갑고 우리 태양계의 어떤 고체 우주 물체보다도 매끄러워요. 이 때문에 우리의 달보다 5배 더 밝아요. 유로파는 목성에서 오는 방사선의 끊임없는 폭발을 받고 있어요. 너무 강해서 우린 하루도 못 버틸 거예요. 유로파는 지구보다 태양계 중심에서 5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거의 받지 못해서 평균 온도가 적도에서는 섭씨 영하 160도이고 극지방에선 약 영하 220도라서 얼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약 40년 전 보이저 1호 우주선이 암석 위성 이오에 접근했고 이게 우리 태양계의 화산 챔피언이라는 걸 알아냈죠. 이오는 목성의 5번째 가장 안쪽에 있는 위성으로 45억 살로 목성과 거의 같은 나이예요. 우리의 달과 크기가 비슷하고 심지어 밀도와 중력의 양도 비슷해요. 우리 태양계의 많은 위성들은 규산염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오는 철과 규산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오에서는 아름다운 오로라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위성이 목성을 회전하기 때문에 오로라의 밝기는 항상 바뀌지만 언제나 그곳에 있어요. 이오는 목성에 비교적 가까이 있어요. 구름 꼭대기에서 거의 42만 킬로미터 있죠. 만약 이오에 가서 그곳에서 목성을 본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달보다 거의 40배 더 커 보일 거예요. 거기서 별을 보면 정말 굉장할 듯해요. 이오가 목성의 궤도로 도는 데는 42.5시간이 걸려요. 우리의 달은 거의 한 달이 걸리죠. 어느 지점에서 이오의 조석 팽창은 100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에 있는 것과 비슷하죠. 우리 달의 중력이 바다의 조수를 일으켜요. 이오에는 바다는 없지만 땅 자체가 움직이고 오르내려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지상으로 내려갔다가 30층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목성과 다른 큰 위성들의 중력이 이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표면의 고체 기반 조수는 우리 행성의 가장 높은 조수보다 5배 이상 높아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오의 내부가 너무 뜨거워져 몇몇 내부 물질 중 일부가 녹고 끌어올라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하게 되죠. 결국 이로 인해 땅에 구멍이 생기고 나중에 그게 화산이 돼요. 화산에 관련하면 우리 태양계에서 이오가 제일 활발해요. 이오에는 화산이 400개 이상이 있고 150개는 항상 분출 중이에요. 그중 일부는 뜨거운 가스 기둥을 우주로 320km나 쏘아 올려요. 우린 액체 암석의 범람원, 거대한 용암류, 여러 개의 용암호수, 그리고 거대한 붕괴하고 있는 산이 있는 꽤 격렬한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걷는 건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아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인 가니메데도 가장 큰 바다를 갖고 있어요. 부피에 관해서라면 수성보다 26% 더 크지만 밀도는 더 낮아요. 이 거대한 위성은 150km 깊이의 두꺼운 얼음 지각을 갖고 있어요. 그 아래에는 거대한 액체 상태의 물의 바다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100km 깊이로 뻗어 있는데 지구의 바다에서 가장 깊은 지점보다 약 10배 더 깊어요. 보이저 우주선은 거기서 물서리로 만들어진 극지의 빈관을 발견했어요. 가니메데는 소량의 금속과 얼음을 포함한 반은 바위, 반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기는 매우 얇고 산소는 없어요. 이 바다에는 생명체가 없을 가능성이 커요. 지구는 햇빛 없이 특정 미생물과 생물들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죠. 하지만 가니메데의 바다는 매우 깊고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바닥의 물은 압축되어 다시 얼음이 됐을 거예요. 우리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생명체들은 광물을 배출하는 지열 환기구 덕분에 살아있어요. 가니메데는 바다와 중심부 사이에 두꺼운 얼음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긴 해당이 안 돼요. 하지만 그곳의 바다는 짜고 여러 얼음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만약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있다면
아마 가장 내부의 얼음층과 접촉하고 있는 암석 핵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물과 얼음에도 가니메데는 태양계 전체에서 자기장을 가진 유일한 위성이에요. 이 위성에 액체 핵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가니메데는 대략 7일에 한 번씩 목성을 돌아요. 이건 이심 궤도로서 어느 지점에서 목성이 꽤 근접하게 돼요. 가니메데, 이오 그리고 유로파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력을 갖고 있어요. 가니메데가 목성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유로파는 2바퀴, 이오는 온전히 4바퀴를 돌아요. 가니메데 표면의 3분의 1에는 크고 어두운 지역이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더 밝아요. 어두운 지역은 더 오래됐고 더 많은 분화구가 있어요. 더 밝은 곳은 약 700m 높이의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등선과 홈이 있어요. 태양계에서 세 번째로 큰 위성인 칼리스토는 지름이 4,820km이며 목성을 도는데 지구시간으로 17일 걸려요. 이곳의 대기는 매우 얇아요. 많은 충돌 분화구가 있지만 이곳의 고대 지각은 기본적으로 40억 년 이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 중이에요. 지구처럼 행성이 지질학적으로 활동적일 때 과거에 있던 충격의 대부분이 어떤 걸로 인해 지워질 수 있어요. 물, 화산, 지각판의 움직임, 인간 활동 그리고 날씨, 이 모든 것들이 표면을 바꿔요. 칼리스토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과학자들은 이 위성이 결국 얼어붙게 된 바다색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간히 유성이 떨어졌지만 대부분 훼손되지 않은 채로 남았죠. 하지만 이곳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다중고리 분화구인 발할라처럼 지름이 4,000km에 달하는 꽤 인상적인 분화구가 있어요. 칼리스토의 주요 분화구는 다른 전체 분화구보다 더 많은 고리가 있어요. 위성에 부딪힌 게 뭐든 얇은 지각에 구멍을 낼 만큼 충분히 컸고 이로 인해 표면에 물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얇은 지각 아래엔 짠 바다나 부드러운 얼음이 있을 수 있어요. 갈릴레오 우주탐사선은 목성의 자기장이 이 위성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걸 발견했는데 최소 10km 두께의 층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칼리스토를 탐험하는 건 어려워요. 유로파 같은 위성은 지표면 아래 바다로부터 물을 방출하는 환기구 같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칼리스토를 탐험하고 이곳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린 구식 방법을 써야 해요. 지각을 파헤치는 건 말이에요. 만약 태양계 외부를 탐사하고 싶다면 칼리스토가 제일 좋을 거예요. 목성의 방사선이 이곳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다른 내위성보다 그곳이 우리에게 더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슈퍼지구라고 부르는 새로운 행성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지구보다 더 무겁지만 전왕성이나 해왕성 같은 얼음 행성들보단 훨씬 가벼운 행성의 종류를 말해요. 슈퍼지구는 바위, 가스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종종 지구보다 2배 심지어 10배 더 커요. 연구하기엔 흥미롭지만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태양계 밖에서는 미니 해왕성 같은 흥미로운 행성들처럼 꽤 흔해요. 이것들은 가스외성, 얼음거성 또는 거대 암석 물체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있지만 다른 태양계에는 없는 게 뭘까요? 목성이에요. 우리 태양의 궤도를 도는 가장 크고 무거운 물체예요. 이 행성의 왕은 우리의 태양계를 지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목성은 행성을 먹는 걸로 악명 높아요. 약 45억 년 전 목성이 아직 어린 단계에 있을 때 원시 행성이 목성과 충돌했어요. 이 원시 행성은 지구보다 10배 더 무거웠고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충돌은 엄청났는데 목성의 핵이 산산조각이 났고 헬륨과 수소는 밀도 높은 물질들과 섞였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거운 물질들은 밀도가 높은 핵에 다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전에도 행성을 삼켰다면 이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태양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큰 행성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린 의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날의 수성 주변은 텅 비어 있어요. 많은 다른 중심성 주변에 비슷한 곳은 확실히 지구와 해왕성 사이인 중간 질량의 행성들로 더 꽉 차 있어요. 우리 태양계는 태초에 혼란스러운 곳이었어요. 어린 별들은 소용돌이 치는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원반에 둘러싸여 있었고 행성들은 그 잔해에서 형성되었죠. 나무가 땅을 비집고 올라오는 것처럼요. 작고 바위가 많은 행성들은 항성 가까이서 이것의 강한 열과 빛 속에서 형성되는 반면 거대 가스 행성은 온도가 더 낮은 더 먼 곳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들이 더 많은 가스 물질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비록 우리 태양계의 행성들이 자신의 궤도를 돌면서 오늘날 꽤 안정적이면서 평화로워 보이지만 전에는 이렇게 차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행성들은 원형의 궤도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더 길쭉하고 더 기이한 궤도였죠. 처음엔 항성을 향해 움직였다가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마치 그 길에 있던 다른 행성의 중력에 의해 정상에서 약간 벗어나 던져진 것 같았죠. 그랜드텍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건 태양계가 형성되던 처음 몇백만 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해줘요. 어느 시점에서 여기 핵심 선수 중 하나인 목성이 우리의 중심성에 의해 안쪽으로 더 끌어당겨졌을지도 몰라요. 그런 다음 되돌아갔고 거대한 파편 구름을 가져갔어요. 마치 부표 주위를 돌 때의 범선과 같죠. 이게 형성 과정에 있던 행성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토성이 완전히 형성된 후 태양계에 있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약간 정리되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랜드텍에 대한 생각이 맞다면 목성이 가는 길은 모든 걸 붙잡았을 거고 이 이동이 이곳에 더 많은 충돌을 일으켰을 거예요. 목성은 현재 우리 행성에 있는 바다를 채우고 있는 물의 일부를 전달했을지도 몰라요. 목성이 많은 소행성들을 인도했죠. 때때로 성간 공간이나 태양계 행성들 사이로 뭔가 쌩 하는 걸 보내요. 이게 6,600만 년 전에 공룡 멸종에 가담했을지도 몰라요. 이 거대한 우주 함석이 지구에 부딪혔을 때 멕시코 유카탄 반도 해안에 분화구를 남겼어요. 이 모든 게 지구의 모든 동식물 생명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지진, 화산 폭발, 그리고 쓰나미를 일으켰죠. 아무도 그게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요. 우린 그게 소행성인지 해성인지도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이론에 의하면 그게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얼음 파편들로 만들어진 오르트 성운에서 온 해성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목성과 목성의 강력한 중력에 의해 항로를 이탈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태양계는 가장 큰 행성인 목성이 다가오는 해성을 궤도로 튕기게 해서 태양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핀볼 기계와 같았어요. 이 해성들이 태양 근처에 가면 해성을 산산조각내고 결국엔 해성 파편 같은 조각을 만들어내는 강한 조성력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사건은 우리 포유류의 조상들이 통치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어요. 그 뜻은 목성이 없으면 우리도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구도요. 마치 우리의 가장 큰 행성이 들어와서 오래된 행성들을 파괴하고 우리처럼 작은 세상을 위한 길을 열어준 것 같았죠. 목성은 우리가 지금 제9 행성을 찾을 수 없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과학자들은 그게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데 명왕성이 아닌 해왕성 너머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태양계에는 3개의 구역이 있어요. 내행성, 외행성, 그리고 그 너머 있는 것들이죠. 이 신비로운 행성은 지구나 화성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거대 가스 행성들 사이에서 빙빙 돌다가 결국 우리 태양계 바깥 부분 또는 심지어 깊은 우주 어딘가로 휩쓸려 버렸을 거예요. 목성에는 온도, 대기 가스 그리고 화학적 구성의 차이 때문에 띠가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런 다양한 색의 유일한 이유를 강력한 대기바람과 대기의 층 사이를 순환하고 있는 물질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제 우리는 밝은색의 띠나 소위 구역이라고 불리는 게 가스가 어디서 솟아오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띠가 어두운 색일 때 벨트라고 불리며 가스가 어디서 가라앉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죠. 행성에 줄무늬가 있는 이유는 목성의 위성들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대기의 대류환들을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목성의 중심에는 용해된 무거운 원소들과 함께 헬륨과 금속 수소로 이루어진 밀도 높은 액체액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행성 내부의 온도와 압력은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액체 내부는 대기로부터 대부분의, 다시 말해 헬륨 및 수소로 이루어진 기체의 자리를 내줘요. 아무도 이 액체 가스 경계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지만 이 행성은 아마도 구름 꼭대기 아래 수천 킬로미터는 완전 액체 상태일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목성의 가스를 벗겨낸다 해도 여전히 목성은 토성과 같은 몇몇 다른 거성들보다 더 클 거예요. 목성은 정확하지 않지만 가끔 실패한 항성이라고도 불려요. 이것은 보통 항성처럼 대부분 수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전히 중심 핵에서 열, 핵 반응을 일으킬 만큼 질량이 크지 않으며 이게 결국 이 항성을 진짜 항성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 모든 물체는 충분한 물질만 더해주면 항성이 될 수 있어요. 질량이 충분하다면 온도와 내부 압력이 상승해서 열핵 반응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목성을 태양과 같은 항성으로 바꾸기 위해선 목성을 1000배 더 크게 만들어야 해요. 하지만 더 차가운 적색 외성을 형성하기 위해선 목성 질량 80개만 더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목성은 자연스럽게 우리 태양계의 새로운 별이 되진 않겠지만 만약 비슷한 질량을 가진 많은 우주체들이 그것과 충돌한다면 혹은 다른 말로 목성이 그것들을 잡아먹는다면 혹시 모르죠.
하지만 이론적으로 만약 이게 큰 질량 별이 된다면 다른 행성들이 안정적인 궤도로 형성되는 걸 막았을 거예요. 또 행성들의 표면에서 받는 방사선도 증가시켰을 것이고 우리 태양계에서 생명이 발전하는 게 매우 어려워졌을 겁니다.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전하는 행성이에요. 비록 지구보다 300배 이상 크고 우리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 다 합친 것보다 2.5배 더 무겁지만 축을 완전히 회전하는데 10시간밖에 안 걸려요. 하지만 더 커지면 줄어들 거예요. 질량이 많아지면 목성의 밀도가 더 높아질 거고 그러면 스스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할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크기는 같으면서 질량이 4배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뜨겁고 미친 듯이 빨라요. 네, 바로 저예요. 잠깐만요. 우주에 대한 거군요. 네, 우선 우리와 비슷한 항성을 도는 태양계의 외 행성인 페그 51을 발견했어요. 태양계 외 행성은 태양이 아닌 항성을 도는 우리의 태양계 밖에 있는 모든 행성을 말해요. 이 행성은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그 어떤 것들과도 전혀 달랐어요. 지름은 목성과 거의 같지만 질량은 가스산 거대 혹성은 절반 정도였죠. 이 태양계 외 행성이 항성의 궤도를 도는 데는 4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렇게 큰 것 치고는 확실히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그때 과학자들은 우주 전역에서 뜨거운 목성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가열된 가스 거성들이 그들의 항성에서 불과 몇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종종 자신들의 항성에 꽤 가까이 돌고 있던 우주 물체들이 몇몇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지구보다 몇 배 더 컸어요. 뜨거운 목성이 발견된 태양계는 우리의 것과는 달랐어요. 우리는 안쪽에는 작은 암석으로 된 행성들이 있고 바깥쪽에는 거대 가스 행성들이 있는 깔끔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행성들이 자신들의 궤도를 따라 평화롭게 태양을 공전하고 있어요. 모든 게 가지런히 있죠. 항성이 형성되는 가장 초기 단계에 그것을 둘러싼 가스, 잔해, 먼지로 이루어진 원반을 만들어요. 이것은 응축 원반이라고 불려요. 이 가스들은 항성의 중력 때문에 천천히 항성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이 별 소용돌이 같은 걸로 이어지죠. 원반의 바깥 부분은 중심보다 가스 밀도가 높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용돌이 효과는 더욱 강해져요. 뜨거운 목성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거대 가스 행성들로 하여금 평소보다 더 빠르게 궤도를 돌게 하는 원인이 되죠. 이게 조이는 나선 형태로 항성을 향해 더 멀리 데리고 가요. 다행히 우리의 목성은 뜨거운 목성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거대 가스 행성은 지구 크기의 얼음 같은 소행성으로 삶을 시작했어요. 이건 뜨거운 목성이 형성되는 방식과는 달라요. 이것이 형성되는 시기에 목성은 오늘날 있는 곳보다 태양으로부터 약 4배 떨어져 있었어요. 천왕성과 해왕성 사이 어딘가에 있었죠. 목성이 우리 태양의 응축 원반에서 처음 형성된 지 약 2에서 300만 년 후에 천문학자들이 그랜드택이라고 부르는 7억 년짜리 장기 단계를 시작했어요. 택은 배가 부표를 향해 가다가 그 주변을 미끄러지듯 돌아 지나가는 걸 의미해요. 그런 다음 속도를 높여서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죠. 그건 목성이 하기 시작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단단히 조이는 궤도 이동 중에 행성의 중력이 많은 소행성과 다른 우주 물체들을 이동시키고 더 큰 행성들의 궤도를 왜곡시키고 충돌과 혼란을 일으켰을 거예요. 목성의 그랜드택은 큰 우주 물체들을 많이 파괴했을 거예요. 이것은 그랬을 수도 있었던 시나리오지만 다행히도 목성은 진로를 바꾸어 평화로운 거대 가스 행성이 되었어요. 해왕성, 천왕성, 그리고 토성도 자신들만의 버전으로 이 혼란스러운 과정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토성은 심지어 너무 커져서 중력이 목성을 궤도에서 멀리 잡아당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얼마 후 이 거대 가스 행성들의 궤도가 고정되었어요. 그런 다음 둘 다 자신들 사이에 남아있는 가스를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스가 행성들의 이주를 위한 일종의 연료였기 때문에 목성과 토성은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안정적인 궤도로 정착할 수 있었어요. 목성은 그래도 가끔 내 행성에 한두 개의 얼음 행성을 던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지구가 더 어렸을 땐 이게 지구의 바다를 형성하는 과정 중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성이 요즘 훨씬 더 차분해졌어요. 토성의 중력이 상황을 완화시켰고 현재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요.
이제 목성은 우리의 보호자예요. 질량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의 합친 것의 2.5배죠. 이것은 태양계 내부 주위를 돌고 있는 일종의 중력 방패 같은 거예요. 목성은 들어오는 파편과 소행성들을 내 행성인 수성, 금성, 지구, 화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해서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줘요. 이것 때문에 지구는 항상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성은 복잡한 생명체를 진화시킬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행성, 뜨거운 목성 또는 다른 우주 물체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죠. 지구와 충돌할 수 있었던 유일한 행성이 목성만은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수성이 우리 행성과의 뺑소니 사고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행성이에요.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고 거기 있는 행성 중 가장 작은 행성이죠. 그리고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오늘날 수성의 지름은 40억 년 전에 비해 약 14km 줄어들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행성의 핵이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철은 식어 고체가 되어 행성의 크기를 서서히 감소시키고 있어요. 수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분화구가 있는 행성이에요. 이곳의 대기는 매우 얇아서 유성으로부터 행성을 보호할 그 무엇도 없어요. 수성 표면의 가장 큰 분화구는 지름이 최소 1550km예요. 독일에서 포르투갈에 이르기까지 서유럽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분화구를 형성한 물체의 길이는 적어도 100km였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화구로 수성은 우리 달과 비슷해 보이죠. 이곳은 다른 행성들보다 태양을 더 빨리 돌기 때문에 수성에서의 1년은 지구시간 88일 정도 지속돼요. 그건 3개월마다 혹은 더 자주 생일을 축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동시에 행성은 너무 느리게 회전해서 수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시간으로 거의 59일 동안 지속되는데 잠자리에 들려면 기다려야 할 시간이 엄청나네요. 우리 지구에 수성 조각이 있어요. 2020년 모로코의 한 길거리 시장에서 녹색 운석이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이 이것의 성분을 연구했고 수성에서 왔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수성은 작은 크기와 약한 중력 때문에 자체 위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이 행성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나저나 우리 태양계에 위성이 없는 유일한 다른 행성은 금성이에요. 수성은 지각이 매우 얇아요. 맛있는 피자처럼요. 이 행성 형성에 대한 이론 중 하나는 수성이 지각의 대부분을 잃은 큰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해요. 이게 수성을 원래 위치로부터 이동시켰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일도 아니죠. 우리 태양계의 거대 가스 행성들도 현재의 위치에서 형성되지 않았거든요. 수성은 또 편심성 궤도를 갖고 있는데 이전의 궤도에서 쫓겨나 새로운 궤도로 옮겨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또한 수성이 초기 지구와 충돌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이론은 그렇게 달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큰 충돌 이후에 날아가는 모든 물질에서 말이죠. 심지어 그 혼합물에 수성의 지각 조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태양계외 행성 케플러 107b와 케플러 107c는 케플러 107계에서 우리 태양과 비슷한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한 쌍의 행성들이에요. 우리로부터 약 1700광년 떨어져 있죠. 이 행성들은 지름이 지구의 1.5배로 거의 같은 크기예요. 하지만 둘 중 하나인 케플러 107c는 다른 것보다 거의 밀도가 3배나 높아요. 그건 이 행성들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케플러 107b가 과거에 알려지지 않은 다른 행성과 충돌해서 밀도가 낮은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 강력한 타격은 표면의 일부를 앗아갔고 철분이 풍부한 아주 밀도 높은 핵을 남겨놓았죠. 약 200년 전에 거대한 혜성이 해왕성을 강타했어요. 하지만 해왕성은 화성이나 수성처럼 대기가 얇은 암석 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충격의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슈메이커 레비 9라고 불리는 혜성이 1994년에 부서져 목성과 충돌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사건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어요. 이것이 목성의 대기의 충돌로 인해 남겨진 원소와 분자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 정보는 해왕성 대기의 상층부에 있는 일산화탄소의 양이 아랫부분보다 더 많다는 걸 과학자들이 깨닫는 데 도움을 주었어요.
이것은 과거에 큰 혜성이 행성을 강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혜성의 얼음꼬리에 일산화탄소가 있거든요. 천왕성에도 뭔가 거대한 게 충돌했고 이 행성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죠. 지구보다 2배 큰 우주물체가 이 얼음 거인과 충돌했어요. 그러고는 이 행성을 기울도록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그건 측면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천왕성은 아주 차가운데 원래 추워야 할 정도보다 훨씬 더 추워요. 이건 아마 천왕성에 충돌한 물체가 얼음과 바위로 이루어진 어린 원시 행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의미해요. 또 그 충돌로 인한 잔해 중 일부가 천왕성 주위에 얇은 껍데기를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아직도 행성 중심부에서 나오는 열을 가두고 있어요. 우리 은하 전체에 이상한 에너지 펄스가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주의 반대편에서 오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을 향해 오는 기이한 섬광을 관찰해 왔어요. 이 현상은 고속 전파 폭발이라고 불려요. 이 신호들은 몇십억 광년의 먼지와 가스를 통과해 이동하고 있어요. 꽤나 먼 길이죠. 지금까지 아무도 이 폭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어요. 저기요, 일어나요. 빨리 좀 들어봐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에서 나오는 5초짜리 FM 신호예요. 더듬거리면서 폰을 찾아 동료들에게 알립니다. 동료들은 이 소식에 깜짝 놀래 실험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은 목성을 탐사하는 주노 탐사선의 과학자로 몇 년 동안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특이한 광경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가니메데는 목성의 가장 큰 위성이자 태양계에서 가장 큰 위성이죠. 만약 이 우주물체가 목성의 궤도를 돌지 않았다면 행성으로 분류되었을 거예요. 수성이나 명왕성보다도 더 크거든요. 이 위성이 다른 것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건 자신만의 자기장을 갖고 있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 위성은 약 45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목성 자체만큼 오래되었다는 뜻이죠. 이 행성만한 크기의 우주물체는 자신이 행성의 궤도를 도는데 지구날로 7일이 걸려요. 모두들 연구실에 모여 여러분이 우주에서 녹음한 신호를 재생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동료들은 이 신비한 소리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애쓰면서 일에 착수합니다. 가니메데의 표면의 약 40%는 어둡고 분화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60%는 밝죠? 아마 지각 활동이나 지표면 아래 물의 방출에 의해 생겨난 형상물이 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위성의 대기에 갇힌 얇은 산소층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곳의 온도는 마이너스 110도에서 마이너스 130도로 매우 낮은데요. 위성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또는 어떤 화학 원소를 안에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요. 몇몇 동료들이 소리가 전달되었을 때와 동일한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네요. 어쩌면 우연인가 봐요. 여러분은 통제장치로 가서 주노 우주선을 작동시킵니다. 이 임무의 요점은 목성의 중력, 자기장, 대기, 그리고 행성의 진화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목성의 가장 큰 위성도 진화하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어요. 주변을 감싸고 있는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오로라가 항상 튀어나오는데요. 이것들은 위성 북극과 남극을 돌고 있는 빛나는 가스예요. 만약 그런 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아마 가니메데의 극도로 짠 바다 밑에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삶을 시작하는데 태양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린 바다 밑 깊은 곳에 유기체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유기체들은 햇빛 없이도 잘 살죠. 지구의 바다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가장 기이한 생물들과 팀을 이루고 있어요. 바다나리는 물속 3000m쯤에 살아요. 꽃을 닮아 그런 이름을 얻었죠. 다만 식물이 아니라 동물이라는 것만 빼면요. 줄기와 잎에 속지 마세요. 바다나리의 주변에 있는 먹이를 감지하기 위해 신경말단이 있는 신체 부위예요. 마귀상어는 아마 해저에 사는 가장 이상하게 생긴 상어 중 하나일 거예요. 3.5m까지 자랄 수 있고 매우 특이한 코를 갖고 있어요. 저 아기 좀 보세요. 먹이를 유인하고 어두운 바다 바닥을 항해하기 위해서 머리에 생물 발광 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배터리가 절대로 필요 없는 천연 손전등이죠. 하지만 손전등을 갖고 있는 건 암컷뿐이에요. 저 아래에 사는 또 다른 기이한 동물은 블로브피쉬예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의 수면 2700m 아래에서 살고 있죠. 어쨌든 모두에게 이 뉴스를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했지만 어쩐지 언론에 새어나가 새로운 이슈가 되었어요. 통신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들은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함을 증명할 수도 있는 이 돌파구에 대해 당신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음날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러 뉴스 방송국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손을 뻗어 물컵을 집으려 할 때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라이브 스튜디오 청중들이 있어요. 생방송에 나가기 전에 직원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기 위해 허둥지둥대며 돌아다녀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브러쉬질을 하고 음향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합니다. 몇몇 제작자들이 앞좌석에 앉아 있어요. 밝은 빛이 스튜디오를 가득 채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간단한 소개와 함께 호스트가 여러분에게 들은 게 뭔지 설명해달라고 하네요. 당신은 사람들에게 목성의 궤도를 선회하고 있는 주노 우주 탐사선에 대해 말해줍니다. 몇 가지 질문 후 호스트가 마침내 가장 두려운 질문을 꺼내요. 신비한 소리가 다른 세계에서 나는 걸까요? 모두들 기대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몰라 어영부영하고 말았죠. 해저의 짓누르는 압력이 해수면보다 수천 배 더 강하지만 여전히 그곳엔 생명이 있어요. 해안계의 별미로 꼽히는 해조류는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해 생물체들에겐 메뉴판에 없는 메뉴입니다. 대신 이 많은 심해어들은 남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이것들은 바다의 위층에서 아래로 가라앉은 것들이죠. 어는 듯한 온도와 강한 압력이 이 생물체들의 세포를 변화시켰어요. 이걸로 보통 물고기보다 더 회복력이 있게 되었죠. 박테리아는 그들만의 생존 방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이들은 황과 이산화탄소와 같은 특정 가스와 화학물질을 먹고 산다고 해요. 메탄과 수소는 지각판이 서로 부딪힐 때마다 방출됩니다. 그리고 어떤 박테리아는 이 가스도 먹어요. 물곰이라고도 불리는 완보동물은 극한의 조건에서 살고 번성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생물체예요. 화산, 얼어붙은 빙하, 그리고 심지어 우주의 빈 공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니메데에도 실제로 어떤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걸 청중들에게 설명해요. 그런 다음 소리를 낸 것이 또 다른 문명인지 아니면 자연현상인지를 판단하기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렇다고 가니메데의 얼어붙은 바다의 바닥에 자체적으로 기이하고 이상한 생물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 크라켄이나 리바이던과 같은 전설적인 짐승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머리가 두 개인 이상한 빛나는 물고기라든지 촉수와 큰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 거대한 개. 그곳의 박테리아는 우리 것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어요. 존재한다면요. 식물들은 영하의 기온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해야 할 거예요. 목성의 가장 큰 위성에 있는 동물들은 우리의 대왕고래만큼이나 클 수도 있고 플랑크톤만큼 작을 수도 있어요. 인터뷰 후 다시 한번 녹음된 걸 조사하러 연구실로 갑니다. 집에 가는 길에 당신은 우리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슬로건이 써있는 포스터를 발견해요. 와, 유명해졌군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진을 찍어요. 다른 기관에서 추가 인터뷰 예약도 막 잡히고요. 어떤 과학 잡지들은 심지어 여러분을 올해의 인물로 일면에 싣고 싶어 해요. 출근할 때마다 소리가 다시 나기를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노 탐사선으로 소리를 냈던 게 뭐든 간에 접촉을 시도하려고 신호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날 밤 책상에서 또 한 번 잠듭니다. 한밤중에 깨달음의 순간으로 깨버렸어요.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계산을 다시 하고 해답이 여태까지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걸 깨닫죠. 소리를 낸 건 또 다른 문명이 아니에요. 소리의 근원은 전자였어요. 모든 행성은 자신만의 소리를 내요. 태양풍의 하전 입자들과 행성 자기권에 서로 상호작용할 때 생성되죠. 바로 그게 가니메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탐사선이 신호를 수신한 자기장의 전자가 평소보다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게 불규칙한 주파수를 증폭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당황해서 밤새 전화를 걸면서 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을 인터뷰하던 기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다른 문명이 우리와 접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죠. 당신은 책상에 기대앉아 다음 큰일이 일어나길 기다려요. 유로파는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데 생명체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철로 된 핵과 멘틀, 그리고 지구의 모든 해양의 부피 2배인 염분이 많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니메데처럼 바다는 얼음 지각 아래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그곳에 활화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몇몇 회복력이 좋은 박테리아가 그곳에 살지도 몰라요. 충분한 물, 특정 화학물질, 그리고 에너지원으로 유로파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작은 미생물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 같네요. 온통 모래투성이에요. 눈, 입, 머리카락, 티셔츠 안, 그리고 신발 속까지요. 거의 서 있을 수 없을 지경이에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쓰러질 것만 같습니다. 갑자기 유난히 강력한 돌풍이 여러분을 밀어 넘어뜨립니다. 집 뒷문을 향해 기어갑니다. 문을 당겨 여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 두 발로 일어서서 살짝 밖을 내다봅니다. 먼지 구름과 귀청이 터질 것 같은 굉음뿐이에요. 자, 이제 도움을 청할 시간이에요. 사건은 한 달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루는 집 뒤에 있는 정원으로 나갔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죠. 심지어 사과나무 아래에서 작은 토네이도까지 발견했습니다. 무릎 정도 되는 크기였고 주변의 나뭇잎과 먼지를 천천히 소용돌이치게 만들고 있었어요. 발로 밟아서 없애려고 했지만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용돌이는 없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토네이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커진 걸까요? 흥미롭게도 높이는 높아지지 않았지만 더 넓어졌습니다. 그 순간 토네이도가 꽃이 핀 관목을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겨서 이 특이한 현상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토네이도를 측정하고 공책의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혹시 나중에 이 폭풍에 대한 기사를 쓰거나 책을 출판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나왔는데 가장 아끼는 사과나무가 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토네이도는 여전히 큰 나무를 부러뜨리기에는 너무 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 일이 있은 후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이 실수가 아닐까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불과 한 달 후 그 미니 폭풍은 갑자기 원래 크기의 2배로 커졌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은 진짜 토네이도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지와 파편에 가려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정원은 망가졌고 나무들은 부러졌고 덤불과 관목들은 땅에서 뽑혀서 멀리 어딘가로 날아갔습니다.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이 초대한 과학자들이 구조하러 왔어요. 여러분은 과학자들에게 개인적인 자연재해로 망가진 정원을 보여주고 그들의 망연자실한 침묵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처음의 충격에서 벗어난 과학자들은 행동을 개시합니다. 울부짖는 바람에 아랑곳하지 않고 과학자들은 다양한 장비를 옮기기 시작해요. 아주 복잡해 보여요. 부엌은 연구원들의 실험실이 됩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의 집을 당분간 사용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소지품을 가장 작은 방으로 옮기고 전문가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부엌은 삐 소리가 나는 기계들과 불빛이 번쩍이는 장치들로 가득 차 있어요. 보호복과 실험실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는 게 놀라워요. 교통체증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동안 기록한 내용을 하얀 실험실 가운을 입은 나이 지긋한 남자에게 건넵니다. 그는 마치 꿈에 그리던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고마워해요. 그 다음 며칠은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정원에서 폭풍이 거세지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볼 때마다 표정이 더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새벽 2시쯤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잠에서 깼어요. 눈을 떴을 때 집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뒷마당에서 자란 토네이도가 너무 커져서 집에 닿았나 봐요. 아침에 몇몇 과학자들이 여러분을 불러 불쾌한 소식을 전합니다. 집을 떠나야 해요. 폭풍은 정말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곧 이 집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연구소를 추가로 짓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실시간으로 폭풍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그 시설에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여분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잠시 머무르는 게 어때요?
과학자들에게도 편리할 거예요. 폭풍이 부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기로 동의합니다. 연구원들이 여러분의 짐을 새로운 숙소로 옮기는 것을 돕습니다. 가장 아끼는 커피 테이블, 소파, 그리고 아늑한 침대와 작별하면서 집안을 걸어 다녀요. 과학자들은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집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새벽 4시쯤 폭풍우가 집을 삼켰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완전한 크기의 회오리 바람이 이웃집 2채와 근처의 숲, 버려진 자동차 몇 대, 그리고 작은 꽃가게를 집어삼켰습니다. 지금은 너무 커져서 마을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큰 호수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피합니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어느 날 여러분은 과학자들이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을 눈치챕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걱정스러워 보여요. 과학자 한 명을 추궁해서 진실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곧 그 과학자는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연구원들은 최악의 공포를 예견하는 몇 가지 증거를 얻었어요. 모든 계산에 따르면 한때 정원에서 시작된 작은 토네이도 폭풍이 하나의 대적점으로 자라고 있어요. 지구에서요. 진홍색의 구름이 놀라운 속도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가스 거성 목성의 선명한 빛깔이 보여요. 이 구름들은 대적점이라고 불립니다. 목성의 대기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대한 폭풍이죠. 만약 그 폭풍의 중심에 있다면 바람은 다소 잔잔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자리에서 폭풍의 속도는 시속 680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고 심한 허리케인의 속도보다 2배나 빠르죠. 수십 년 동안 대적점의 크기는 변화해 왔습니다. 현재 대적점의 너비는 지구의 1.3배입니다. 이 폭풍의 뿌리는 목성 대기 속으로 320km 깊이까지 뻗어 있어요. 지구상의 일반적인 열대 사이클론은 폭풍의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14km 이상 뻗어 있지 않습니다. 목성의 이 독특한 현상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는데 그것은 목성에 단단한 표면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성은 증기, 얼음, 아모니아로 이루어진 구름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아래에는 액체 수소로 이루어진 바다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구는 고체예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지표면에 닿을 만큼 낮게 내려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흩어집니다. 하지만 대적점은 상륙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과학자는 또한 정원에 있었던 폭풍에 대해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미 몇 주 전에 약해져서 사라지는 대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어요. 가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분석한 결과 과학자들은 그것이 애초에 지구에 나타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흥미롭게도 이 폭풍의 구성은 대적점과 약간 비슷합니다. 놀라운 소식이기는 했지만 왜 연구원들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 한때 작았던 그 폭풍이 목성의 폭풍만큼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구가 대적점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우리 지구를 통째로 집어삼키게 된다는 거죠. 폭풍은 계속 더 커지면서 마을과 도시, 숲과 고속도로를 휩쓸어 버릴 거예요. 동시에 점점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떠나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해야 할 거예요. 더 이상 안전한 지역이 없을 때까지요.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리겠지만 사람들이 대비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달이나 다른 행성, 예를 들어 화성을 식민지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엄청나게 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사람들을 태운 첫 번째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기 전에 지구 전체를 정복할 거예요. 아니면 과학자들이 허리케인을 멈추려고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선글라스 효과라고 불리는 기술이 있어요. 수십억 톤의 고밀도 가스를 대기 중으로 내뿜습니다. 이 가스는 햇빛을 흡수하고
허리케인의 원동력이 되는 바닷물을 식힙니다. 연구원들은 이 방법이 여러분의 폭풍에 효과가 있을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 폭풍은 바다 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원에서 생겨났으니까요. 목성의 중력이 거대한 해성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정말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기차처럼 줄지어 목성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지름 1.6km에 달하는 21개의 파편이 목성의 대기를 뚫고 폭발했습니다. 불덩어리가 시속 60km의 속도로 목성을 폭격했어요. 불덩어리는 주변을 섭씨 27,800도까지 가열했습니다. 태양 상층부의 온도보다 높고 달걀을 삶는 데 필요한 온도보다 312배 더 뜨거운 온도예요. 식욕이 떨어지네요. 그 충격은 바위가 연못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운석 조각들은 목성의 표면에 거대한 연기 기둥을 형성했습니다. 낮은 대기권의 물질들이 위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냈어요. 과열된 불길이 성층권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파편들은 길이 3,000km의 기다란 꼬리를 뒤로 한 채 떠났습니다. 뉴욕과 텍사스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긴 거예요. 타격 현장에는 시커먼 타박상이 생겼습니다. 지구 크기 정도였어요.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은 목성의 경계를 침범한 해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충돌은 1994년 7월에 일어났습니다. 과학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이런 규모의 재앙이 관찰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 공격은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하필 목성이었을까요? 목성은 지구나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 비해 수천 배나 더 자주 해성의 공격을 받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우주선에 올라서 불가사의한 목성으로 여행합니다. 우주선이 목성에 도착하려면 2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탄 우주선은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은 벌써 도착했어요. 잘 됐네요. 1초밖에 안 걸렸어요. 사실 목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1300개의 지구 크기 행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가스 구름 덕분에 아름다워 보이네요. 목성은 단단한 표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표면에 이상한 얼룩이 있어요. 커다란 눈처럼 보이고 3.5개의 지구가 들어갈 만한 크기예요. 이 폭풍은 무시무시합니다. 에베레스트보다 10배 더 높고 바람은 시속 483km의 속도로 붑니다. 350년 동안 지속되어 왔어요. 그런 폭풍은 차 안에 숨어서는 피할 수도 없어요. 우주선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태양계의 모든 행성이 하나의 슈퍼행성으로 합쳐진다고 해도 여전히 목성보다 2.5배 더 작을 것입니다. 크기가 크면 중력도 큽니다. 우주선은 목성을 발판으로 사용합니다. 이 거인의 중력은 비행 속도를 높이고 목표물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중력 때문에 목성은 해성, 소행성, 그리고 위험한 우주잔해를 자석처럼 당깁니다. 목성은 진정한 우주 슈퍼히어로예요. 목성의 중력 방패는 태양계 내부로 날아드는 우주 괴물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물리칩니다. 공룡들은 동의하지 않지만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할게요. 만약 당장 내일 목성이 거대한 진공청소기에 의해 삼켜진다면 어떨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엄청난 문제를 겪을 거예요. 거대한 방패가 없다면 수천 개의 해성과 소행성이 훨씬 더 자주 지구를 공격할 거예요. 대부분은 대기 중에 타버리거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해성과 소행성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구에 충돌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는 작별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2009년 하나의 천체가 목성에 충돌했습니다. 태평양만한 크기의 흔적을 남겼죠. 지구상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지 생각하면 무시무시해요. 아마도 지구는 불덩어리로 변할 거예요. 하지만 천문학자들의 최근 연구는 목성이 그렇게 착하지 않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반대로 지구를 향해 해성을 쏘는 새 총을 가진 악당이에요. 한 물리학자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목성이 공격을 막아내서 지구로 보낼 가능성 역시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목성은 잠재적으로 위험한 물체를 끌어당겨서 부분적으로만 지구를 보호합니다. 이미 지구를 여러 번 파괴하려고 시도했어요. 6,600만 년 전 16km 크기의 우주체가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충돌의 에너지는 지구 표면에 불을 질렀어요.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불같은 비가 지구의 하늘에서 내렸어요. 수백만 톤의 파편과 먼지가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태양광선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을 막았고 핵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앙이 공룡을 멸종시켰어요. 과학자들은 이 우주 범죄자를 칙술루브 충돌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과학자들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칙술루브는 소행성이 아니라 해성이었습니다. 핵이 돌과 금속이 아니라 얼음, 먼지, 그리고 얼어붙은 가스였다는 의미죠. 마치 우주를 날아다니는 더러운 눈덩이 같았습니다. 운석은 지구에 불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 목성이 연루되어 있었어요. 목성은 해성을 지구 방향으로 던졌습니다. 1770년 렉셀의 해성이 지구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지구와 이 물체의 거리는 불과 220만 킬로미터였는데 우주에서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렉셀의 해성은 인구 역사상 다른 어떤 해성보다 지구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구상의 생명체를 전멸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 해성은 목성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고 목성은 그것을 낚아채 지구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태양계를 보호하는 슈퍼히어로답지 않은 행동이었죠. 3년 후 해성은 지구를 지나갔습니다. 태양 주위를 2번 돈 후에 부메랑처럼 목성으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는 목성이 태양계 밖으로 해성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목성을 탓하지는 말자고요. 과학자들은 이 가스 거성이 없었더라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목성은 운석을 지구로 보냈고 운석은 유기분자와 물을 운반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 생명 시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목성과 그 위험한 중력이 없다면 해성이 귀중한 화물을 싣고 올지 알 수 없어요. 지구에서 태양계 중심까지 날아가면 태양을 볼 수 있습니다. 8개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날고 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는 100만 개가 넘는 소행성으로 된 띠가 있습니다. 한 이론에 의하면 태양계가 존재하기 시작할 때 오직 태양만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돌과 먼지 구름이 태양을 에워쌌습니다. 이 입자들은 서로를 끌어당겼고 수백만 년에 걸쳐 행성들을 만들었어요. 목성은 새로운 이웃을 원하지 않았어요.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암석과 먼지가 행성으로 결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소행성으로 남아 태양계 내부 벨트 안에 모여있게 됐어요. 만약 오늘날 모든 소행성들이 하나의 행성으로 합쳐진다면 달 질량의 4%밖에 되지 않는 우주물체를 얻게 될 겁니다. 이전에는 벨트에 더 많은 수의 소행성들이 있었지만 목성의 중력은 소행성의 99%를 우주의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어요. 지구 생명체의 발달에 기여한 것은 목성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조력자는 달이에요. 달은 지구의 유일한 천연 위성입니다. 목성은 79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 매년 더 많은 위성이 생겨납니다. 목성은 또한 고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의 고리는 토성만큼 아름답지도 않고 실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고리는 작은 검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석이 목성의 달과 충돌한 후 우주로 방출되는 먼지예요. 달은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책임집니다. 벌, 물고기, 새, 그리고 양서류의 삶을 규제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도 달의 영향력을 매일 느낍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달의 밝기 변화는 뇌의 멜라토닌 수치를 조절합니다. 이 호르몬은 건강한 수면에 중요한 생체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어요. 달은 우주에 있는 다른 많은 것들처럼 재앙 덕분에 생겨났습니다. 수백만 년 전 지구는 뜨거운 용암 덩어리처럼 보였습니다. 물도 공기도 없었어요. 이산화탄소와 질소로만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 화성 크기의 다른 행성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테이아라고 명명했어요. 시속 14,000km의 속도로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엄청난 힘의 충격은 수백만 톤의 물질을 우주로 내동댕이 쳤어요. 파편들이 공 모양으로 모여서 달이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달의 신비를 거의 풀었어요. 하지만 목성의 중심에 단단한 핵이 있는지 아니면 우주에 떠있는 진하고 뜨거운 액체인지 알지 못합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물이 아닌 액체 수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목성 질량이 80배 더 컸다면 밝은 별로 변했을 거예요. 목성은 결코 인간이 살 수 없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행성 내부의 압력은 지구 표면보다 2만 배 더 큽니다. 극한의 압력과 온도는 가까이 다가가는 모든 우주선을 파괴할 거예요. 그래서 목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은 폭발성 가스가 가득한 방에 서 있어요. 불꽃 하나만 있어도 모든 창문과 문을 거대한 불기둥으로 그냥 날려버릴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냥을 들고 있네요. 이 방보다 더 큰 목표물이 필요해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폭발성 가스실은 어떨까요? 목성을 소개합니다. 태양으로부터 5번째에 있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죠. 폭은 지구의 11배이며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거의 2.5배 더 무거워요. 만약 목성을 저울에 올려놓는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약 317개의 지구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에 메탄이 많다는 점입니다. 부엌에서 사용하고 또 자동차 연료를 채울 때 쓰는 바로 그 가스예요. 그리고 불에 아주 잘 타죠. 더 중요한 건 금속성 수소가 있어요. 표준 상태에서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하지만 목성에선 4억 기압이 넘는 굉장한 압력을 받아요. 그에 비해 지구에서 우리는 1기압을 느껴요. 그러니 거기에 4억이 곱해지면 수소는 엄청나게 압축되어 액체 금속처럼 보이게 돼요. 금속 수소는 훌륭한 연료가 될 수 있어요. 일반 수소를 태우는 것보다 20배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은 성냥을 갖고 아주 재미나게 놀 수 있어요. 좋아요, 가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거리예요. 목성은 우리와 행성 하나의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화성 뒤의 소행성대에 의해 막혀 있어요. 거대한 암석 파편들로 가득하죠. 평균적으로 각각의 소행성은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에 이르는 거리만큼 넓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주만큼 큰 암석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큰 소행성은 세레스입니다. 이건 거의 알래스카만큼 넓어요. 심지어 외성으로도 여겨지죠. 그리고 이 위험한 목성으로의 여행은 약 650일이 걸려요. 우주선 안에서 거의 2년 동안 지루하게 지내는 셈이죠. 비교하자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에 탑승해 가장 오래 지낸 시간은 84일이에요. 하지만 우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DVD 컬렉션과 팝콘 몇 봉지 들고 가게 해드릴게요. 하루가 끝나면 여러분은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2년 후의 미래로 빨리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목성 표면에 성냥불을 붙여 풍선처럼 그걸 터뜨릴 상상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갈 때 조심하세요. 목성의 거대한 무게 때문에 우리 고향인 지구보다 약 3배 더 강한 중력을 갖고 있거든요.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은 더 약해지는 걸 느끼고 심지어 2발로 간신히 서 있게 될 거예요. 여기서 들 수 있는 최대 중량도 3배 줄어들죠.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성냥도 이미 더 무겁게 느껴지게 돼요. 점프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목성이 가스상 거대 행성이라 그것도 못해요. 여기엔 단단한 표면이 없단 뜻이에요. 이론적으로 이 구름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점차적으로 구름과 가스가 두꺼워져서 액체의 한 종류를 형성해요. 하지만 그렇게 깊이 잠수할 필요는 없어요. 메탄은 가벼운 기체이며 표면에 더 가까이 있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성냥을 들고 상자에 그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한 번 더 해봅시다. 2번째 성냥? 3번째.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좋아요. 가방에 가스 버너가 있어요. 밸브를 최대로 풀면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건 연소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선 3가지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연료예요. 다행히도 목성에는 행성 전체를 단 몇 초 만에 폭발시킬 만큼 충분한 메탄과 금속 수소가 있어요. 2번째 요소는 점화원이에요. 연소 과정을 시작시킬 초기 힘이에요. 이건 불꽃, 전기방전 또는 손에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성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요소는 산소입니다. 네, 우리가 숨 쉬는 바로 그 산소죠. 산소는 연료 자체만큼이나 불에 중요합니다. 실험을 위해 작은 촛불을 켜보세요. 이제 유리로 덮어보세요. 불이 몇 초 계속 타다가 꺼지는 게 보이죠?
연료는 그대로 있지만 불이 유리 안에 있는 산소를 모두 소모해서 연소 과정이 끝나버린 거예요. 같은 일이 목성에도 일어나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불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 날아갈 필요도 없었어요. 지구에서 우린 목성으로 떨어지는 수십만 개의 작은 운석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소행성대가 원인이죠. 그것들이 대기에 닿으면 타기 시작해요. 그렇다고 해서 행성 전체가 순식간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그래도 이 거대 가스 행성에 불 붙일 방법이 있거든요. 이 행성에 열핵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지구에서도 보일 정도로 강력한 폭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마치 새로운 별의 탄생 같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구에서 전기를 공급해주는 원자로 같은 걸 폭발시켜야 해요.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목성으로 보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큰 행성들이 행성에 충돌할 때 훨씬 더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2009년 축구장 5개 크기의 운석이 목성을 강타했어요. 이건 50억 톤의 TNT 폭발을 일으켰죠. 이 사건은 태평양만한 흑점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곳에 더 큰 폭발이 1994년에 일어났어요. 그 충돌 이후 목성에는 우리 지구 크기만한 거대한 반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폭풍이 순식간에 폭발의 흔적을 쓸어내버리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 목성은 원래의 모습처럼 보였죠. 문제는 이 거대 가스 행성을 폭발시키려는 우리의 시도가 이 행성의 표면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달 크기만한 전하를 깊은 곳에 심어야 해요. 대규모 폭발은 열핵 반응을 일으켜 금속 수소를 폭발시킬 거예요. 폭발 과정이 설정되고 몇 초 안에 목성은 거대한 풍선처럼 폭발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가 볼 마지막 광경이 될 겁니다. 이 폭발은 지구와 다른 행성들의 안정적인 궤도를 방해할 거예요.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궤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린 동쪽이 아닌 세계 어느 쪽에서든 동이 트는 걸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폭발로 인한 강한 바람이 지구에 닿으면 우리의 대기권을 없애기 시작할 겁니다. 곧 우리의 행성은 오존층을 잃게 될 거예요. 이것은 태양 복사로부터 우릴 지켜준 방패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린 평생 동안 지하에 숨어 살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 해도 이게 우릴 보호할 수는 없어요. 머지않아 지구로 수천 개의 운석들이 쏟아질 겁니다. 목성은 그 엄청난 무게로 그 소행성대를 제자리에 고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목성이 없으면 소행성들은 우릴 향해 날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지구에는 끊임없이 유성우가 내릴 겁니다. 하지만 지구에는 더 이상 이걸 관측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목성의 폭발은 초신성에 비유될 수 있어요. 사실 목성은 사실상 항성이에요. 만약 조금만 더 크고 무거웠더라면 줄어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행성의 핵에 대한 강력한 압력이 열핵 반응을 일으킬 거예요. 결국 목성은 갈색 외성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50배 더 무거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엔 충분한 무게가 아니기에 목성은 가끔 실패한 항성이라고 불리죠. 아마도 태양계의 다른 가스 행성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의 성냥을 켜봐야겠어요. 토성입니다. 토성의 대기는 목성과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도 연소를 위한 산소는 없죠. 그러니 여러분은 행성의 아름다운 고리에 감탄하고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천왕성과 해왕성은 훨씬 더 작아요. 그리고 금속 수소가 없어서 폭발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성냥에 불을 붙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산소가 가득한 대기가 없거든요. 하지만 성냥에 불 붙일 수 있는 행성이 하나 있어요. GJ1132b인데 39광년 떨어져 있죠. 과학자들은 그곳에 산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기에 가연성 가스를 갖고 있는 거대 가스 행성은 아니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바위투성이 땅에 앉아 색다른 석양을 감상하기 위해 불을 지필 순 있어요.